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합격개업학원 김중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강의를 마련했냐면, 자, 교환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무사이자 1차 객관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 객관식 대비 차원에서 판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각 파트별로 살펴보려고 해요.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 종론, 그리고 채권 강론, 그 다음에 친족 상속법, 그리고 많이 보는 것도 아니고요. 좀 짧게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사이 각 파트마다 보려고 합니다. 즉, 민법 총칙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했는 판례,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1차 합격하고 나서 2차까지 생각했을 때 어떤 판례들을 좀 보고 들어가시면 좋겠는가 해서 선별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교환도 같이 제공이 될 거니까 판례 함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1차 시험을 앞두고 간단하게 복습하실 때는요, 언더라인 밑줄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판결 요지 중심에서 OX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좀 볼까요? 자, 1페이지 보시면 핵심 판례 01번이고요. 자, 법원 관련된 관습법입니다. 자, 제가 이와 관련돼서 지난 시간에 민법 체계도를 좀 잡아드렸어요. 혹시라도 그 강의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관련해서 그 강의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떤 쟁점이 중요하고 어떤 쟁점의 내용들을 조금 엄선해가지고 집중 정리해야 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법원관습법의 경우에는 기출이 자주 되진 않아요. 근데 워낙에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 존재하고요. 특히 물권법과 관련돼서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민법 총칙이기 때문에 민법 1조를 학습을 하지만 185조 물권법정주의와 관련돼서 분묘기지권 관련돼서 전원합의체 판례들이 다수 등장했죠. 그래서 법원의 경우에는 출제 빈도는 낮았지만 전원합의체 판결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중요도가 조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한번 주의 차원에서 주의 환기 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경우에 리딩 케이스죠. 자, 바로 2005년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자, 1번부터 차근차근 볼까요? 자, 관습법이란 무엇이고 효력은 어떠하냐? 자, 읽어봅니다. 언더라인 위주로 학습을 부탁드릴게요.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 그리고 뒤에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른 것,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비교군으로 이게 들어갔습니다. 105조, 106조였죠. 바로 사실인 관습. 법적 확신이 없는, 얘는 법원이 아니죠. 법률행위 해석 기준으로서 임의 규정에 작동되는 영역이었습니다. 자, 승인 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하고, 따라서 뒤에 보시면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다만 관습법의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대법원이 확인을 해줘야 그때서야 아하, 관습법이구나. 자, 그렇지만 우리는 헌법이라고 하는 최상위 법규, 최고법, 으뜸 가는 법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무릇 성문법이든 불문법이든 네 번째 줄에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헌법 체계 하에서 전체 법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됩니다. 즉, 법치주의의 느낌, 적법성 느낌을 가지시고요. 뒤에 그래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거죠. 법 질서와 정당성, 합리성. 이유는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국민이 주권을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입법자들을 뽑아서 입법자들이 법률을 만들어요. 그래야 정당하다고 하는 평가를 받죠. 즉, 법의 적법 유무 문제와 그래서 정당하냐 부당하냐 타당하냐 이 논의는 살짝 결을 달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다 획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적 확신이라고 하는 국민의 확신, 이게 필요했던 거고 전체 법 질서가 필요했고요. 따라서 이게 무너지면 2번이죠.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세 번째 줄, 관습법을 적용해야 할 시점에 있어서의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당연히 효력이 부정됩니다. 즉, 대법원에서 말하는 관습법은요, 성립 요건이자 어떻다? 이건 효력 유지 요건이기도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효력까지도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게 바로 3번과 4번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3번, 종중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죠. 남자만으로 제한했던 종래 관습법은 어떻게 되는가? 당연히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 위반이라는 겁니다. 바로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남녀
평등. 이 부분을 정면으로 지금 저촉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두 번째 줄에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남자만을 종중의 구성원으로 하고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이제 종래 관습은 두 줄 밑에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종래 남성 한정이 이제는 어떻다? 관습법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다면 성년의 여성은 이제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이 논의에 있는 거예요. 일단 법률의 규정이 없다라는 건 너무 명확하고요. 그리고 관습법도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민법 1조에서 말하고 있는 법률 없으면 관습법,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핵심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거죠. 교수님들이 자주 바꿔내는 포인트 4번입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두 번째 줄. 공동선조와 성과분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즉 남녀 불문, 그리고 성년, 이게 중요합니다. 성년, 그리고 뒤에 당년, 이게 중요하고요. 성년과 당년 뒤에, 그리고 아직은 조리입니다. 그죠? 관습법까지는 아직 안 올라갔고요. 조리에 부합한다. 따라서 아직은 관습법 아닙니다. 이 부분 비교히 잘 하셔야 돼요. 관습법은 아니고 조리다. 조리. 그리고 성년입니다. 따라서 누군 또 안 돼요. 미성년자는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님이 성년의 구성원이 된다고 해서 저까지, 자식까지, 특히 미성년의 자식까지 당연히 구성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바로 요 녀석 때문에 올해 한번 관습법을 다시 한번 환기 차원에서 공부하실 필요성 있는 핵심 판례 02번입니다. 23년 5월 11일자 판례고요. 진짜 말이 많았던 판례죠. 근데 제가 객관식용으로 간단하게 내용만 정립해서 가져왔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제사 주제자였습니다. 그쵸? 제사 주제자. 여기에 대해서 그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08년도에 이제는 어떻게 가자? 협의 가자. 없으면 장남 가고, 장남 없으면 장손 가고요. 없었을 때 장녀 가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협의라는 걸 살려뒀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셋째 따님 계실 수 있겠죠. 셋째 따님이 협의로 들어가면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구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구간에서는 또 누가 봐도 여성에 비해서 지금 또 차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변경을 또 해버리죠. 여기까지는 유지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자, 바뀌는 부분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08년 전원합의제 판결이 협의, 장남, 장손자, 그리고 뒤에 망인의 자녀 이랬는데, 동그라미 2번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협의는 유지를 시켜줬다 이겁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사주제자 결정 방법에 관한 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제 더 이상 보세요. 조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유지될 수 없다. 여기서는 헌법적 규정을요, 두 줄 밑에 내려와 보시면 헌법 제11조 자, 남녀평등, 그리고 밑에 헌법 제36조 혼인과 가족제도, 그렇죠? 혼인과 가족제도, 이 두 가지 법조문을 지금 헌법적 근거로 해서, 자, 밑에 동그라미에서 한번 또 이걸 정리하셔야 돼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사주제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자,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중 남녀, 이건 알겠단 말이에요. 이건 알겠단 말이에요. 그 문제되는 단어가 바로 뒤에입니다. 적서 불문. 요 단어 때문에 그렇죠. 적서 불문 뒤에 최근친의 연장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성분이 연장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뒤에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제자로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어떻다? 조리에 부합한다. 이게 우리나라 정서에 좀 맞지 않느냐? 그렇죠? 연장자 우대 원칙 이런 게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 밑에 이하의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하세요. 적서 불문입니다. 어쨌든 대법원 판례가 여전히 쓰고 있는 표현이죠. 적자, 서자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예를 들면 연장 여성, 그렇죠. 그리고 서자분이 나이가 어린이죠. 어린 남성. 이라고 했을 때 종래 판례에 따르면 이분이 간단 말이에요. 서자. 근데 이분은 지금 서자니까 어때요? 만약에 부라 그러면 인지 절차까지 다 거쳐야 되는 조금 복잡한 상황에 있어요. 이유인즉슨 인지받지 않은 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속권이 없는데 제사 주제를 제사 관련된 모든 재산들을 승계한다? 이거 상속의 한 특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안은 여기였어요. 적자였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권이 있죠. 그래서 거기다가 나이도 가장 연장자였죠. 근데 이게 뒤바뀐 사안에서도 과연 이런 판례를 냈을까라는 의문은 있지만 일단 우리는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적서 불문 이 단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가 예상했던 겁니다. 야, 남녀 불문해야지. 이게 맞거든요. 제가 누님이 5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판례로 간다 치면요. 어때요? 협의로 정하고 안 되면 장남, 중연이 접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협의 안 가면 누님입니다. 큰 누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큰 누님이 바로 이렇게 그냥 딱 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협의로 제사 주제자를 저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저희 집은 이렇게 협의로 정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분들 사이에서는 협의가 안 되잖아요. 적자와 서자 사이에는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이 문장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녀, 적서, 불문, 연장자고요. 최근 치니까 다 비속이었어요. 동일 학렬이었습니다. 동일 학렬 다 비속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조리 계속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조리.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판례 03번부터는 신의칙이고 신의칙의 경우에는 항상 전범위 문제라고 했습니다. 판례 암기가 중요했어요. 민법 2조에서 파생 원칙들. 그래서 관련 판례 학습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몇 개 제가 골라왔는데요. 자, 핵심 판례 03번이 바로 상계권 남용입니다. 권리 남용과 관련돼서 주관적인 요건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주류적인 태도. 그렇지만 상표권 남용이라든지 상계권 남용의 경우에는 가해의사, 가해목적이라는 걸 굳이 요구하고 있지 않다. 설령 가해의사, 가해목적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어때요? 판례가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추인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상계권 판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줄 읽어봅니다. 자, 송금 의뢰인이 차고 송금, 이게 핵심이었던 거죠. 차고 송금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 요청, 핵심 키워드. 수취인 역시 반환을 승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우리 수취은행께서 수취인에 대한 대출 채권 등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수취인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 채권과 상계한다면 이거는 권리를 남용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림으로 그린다 치면 차고 송금자겠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몇백 원, 몇천 원이 몇만 원이 아니라 진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이 들어갔는데, 그리고 나서 이분이 수취인이겠죠.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죠. 차고 송금이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금 계약이 체결됩니다. 됐으니까 수취은행이 나왔겠죠. 자, 이렇게 송금을 하고요. 그리고 시겁한 거죠. 송금을 하는 순간 예금 채권을 이분이 취득한다 이겁니다. 이제 이분이 언제든지 돈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에요. 예금 반환 청구권은. 은행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상사시효 5년짜리입니다. 자, 그래서 신속하게 송금을 하고 지금 큰일 났어. 이 상태에서 반환 요청을 하고요. 이분도 승낙을 해주죠. 그러니? 자, 근데 지금 알고 봤더니 우리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까버리는 거죠. 대출금 채권. 이걸
자동 채권으로 해서 이걸 수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한다면 이거는 권리 남용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계 요건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요. 상계권을 저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상계 요건과 관련돼서는 없어요. 왜냐하면 금지 사유도 아니고 그쵸? 그리고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상계권 행사와 관련돼서 권리남용으로 막을 수밖에 없겠다. 자, 그리고 넘어가시면 2페이지 핵심 판례 4번입니다. 사정 변경이야 뭐 워낙 중요하죠. 사정 변경과 관련해서 특히 해제권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출제될 가능성도 높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도록 할까요? 언더라인 위주로 가봅니다.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즉 쌍방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되겠죠. 밑에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겨야 된다. 왜냐하면 책임 있는 사유라 그런다면 그건 채무 불이행 해제다. 밑에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입니다. 그죠?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법 격언의 예외 현상이기 때문에 요건이 엄격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정이란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 기초 키워드 나왔고요. 따라서 당사자들이 기초로 삼지 아니한 사정이라든지 밑에 일방 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건 기초가 아니죠. 계약과 관련 없는 각자가 나름의 리스크를 떠안겠다라는 사정이고 계약과는 관련이 없는 사정에 불과하다. 이때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당사자들이 사정 변경을 예견했다면 계약 체결하지 않거나 다른 내용으로 체결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두 줄 밑에 내려와 보시면요. 특히 계속적 계약의 경우에는 어떻다? 조금 더 인정 여지가 크다. 다만 단순히 계약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 변경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해지하려면 경제 상황 등의 변동에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시고 위에 어떤 게 필요하다? 계약 기초와 관련된 현저한 사정 변경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시험에 출제됐던 게 바로 밑에 근보증이었죠. 관련 판례를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즉 이사지위에서 밑에 연대보증이 된 자가 회사로부터 퇴사했잖아요. 이사지위에서 연대보증을 샀어요. 왜냐하면 은행권 입장에서는 대표이사한테 보증을 요구하는 게 가장 안전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연대보증을 샀는데 저 이제 퇴사했거든요. 따라서 이 경우라면 밑에 연대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계속적 거래 계약에서는 해지가 나름 인정된다. 특별 해지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시적 계약, 대표적인 매매 계약에서의 시가 앙등이라든지 건축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만으로는 해제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자, 그리고 핵심 판례 05번 여기부터는 이제 행위 능력, 제한 능력입니다. 관련 최신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한 능력과 관련돼서는 조문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판례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조문 학습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성년후견 제도와 관련해서 가족법과 함께 전범위로 나오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 학습 조금 조심하시고요. 판례는 몇 개 안 되니까 신용카드 사안이라든지 여기에 서술되어 있는 기술되어 있는 정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판례 05번은 제가 신용카드와 관련된 내용을 넣어놨어요. 자, 1번 보시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신용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스스로 그렇죠. 동의 없음을 이유로 위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과연 신의 측에 위배되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강행 규정과 관련돼서는 신의 측이 후퇴합니다. 이 얘긴즉슨 뭐다? 강행 규정과 신의 측이 충돌한단 말이에요. 꽝꽝. 충돌하면 한계로 작동되는 거죠. 아무리 신의 측이라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의 예외다. 이거는 법적 안정성 규정이고 이건 구체적 타당성 도모 아니냐. 그렇다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의칙이라고 하는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해야 되지 강행 규정이라는 법적 안정성까지 침해가면서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주객이 전도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괜찮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신용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께서 사후에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음을 사유를 들어 이를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요. 요거 관련 판례
정의가 필요하겠죠. 지금은 제가 미성년자로 넣어드렸지만 뭐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라든지 그쵸 토지 국토계획법이라든지 상당히 중요한 판례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이제 2번 미성년자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 동의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냐? 아, 당연하죠. 명시, 묵시 가능하다. 특히 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있어서 묵시적 동의와 차분하게 인정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요것만 기억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1번 묵시적으로 가능하지만, 자, 2번 보세요. 제가 언더라인 해둔 이 두 분, 대부분 이제 교수님들께서 출제를 하실 때 이 부분을 많이 주시죠. 두 번째를 보시면 미성년자의 현재 연령. 지금은 현재 만 19세가 성년자이기 때문에 종래에는 만 19세가 어땠어요? 미성년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만 18세, 만 17세 이렇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년에 임박한 친구였어요. 그런 친구들은 고등학생일 때 뒤에 보시면 아르바이트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독자적인 소득의 유무 이 두 가지 가지고 판단합니다. 지금 제 조카들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인데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한단 말이에요.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서 아르바이트를 하죠.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얻는 월 소득 금액 뭐 40에서 50만 원 정도겠죠. 그 정도는 충분히 스스로 쓰게끔 묵시적 허락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자기 사고 싶은 것, 대부분 제 조카가 여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구매하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커피숍을 가거나 그런 건 당연히 터치할 수 없죠. 근데 꼭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자, 네 번째 줄 보시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했단 말이죠. 이 경우에도 과연 묵시적 동의가 있겠는가? 뒤에 보시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재화 용역을 신용 구매한 후 사후에 결제하려는 경우와 곧바로 현금 구매하는 경우를 달리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 계약은 취소를 못했던 거예요. 즉, 이 판례가 중요한 게요. 신용카드 계약은 취소가 됐습니다. 당연히 취소가 돼야 되죠. 근데 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구매 행위, 물품 구매 행위죠. 요거는 취소를 못한 거죠. 이유인즉슨 뭐다? 처분이 허락된 재산이었다. 여기서의 허락은 묵시적 동의도 됐고요. 이걸 가지고 왜 묵시적 동의가 있었을까? 연령, 성년에 임박하셨다. 그리고 독자적인 소득이 계셨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셨다. 바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핵심 판례 06번입니다. 이제 최신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요. 1번이 바로 할 일 다 했죠. 제목에 할 일 다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한정후견 개시를 청구했는데 법원이 성년후견 개시로 틀어요. 됩니다. 반대로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는데 한정후견 개시로 틀어요. 된다라는 거죠. 즉 지속결여라고 생각했지만 청구권자 입장에서는 지속결여라고 생각했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이거는 부족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죠. 반대로 부족한 것 같아서 한정후견 개시 청구를 했는데 야 아니야 이거 지속결여야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법원에 나름 권한을 부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판단할 때 중요한 건 저는 2번 같아요. 그러니까 1번은 제목으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관건이 이제 2번인데요. 가사소송법과 관련돼서 밑에 부분 읽어봅니다. 두 번째를 보세요.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한다. 보세요. 감정을 시켜야 한다. 시킬 수 있다도 아니고 시켜야 한다. 뭔가 느낌이 강제적인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완화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법원의 판단이고요. 의사감정 등을 거치는 건 참고자료인 거죠. 참고자료. 민사소송법에서도 공부하지만 법원의 자유심증주의가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뒤에 보시면 피성년 후견이 될 사람이나 피한정 후견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니까 대부분도 여기 그대로 따라줍니다. 넘겨보시면 자, 의학상으로 밑줄 처리된 부분이에요. 의학상으로 본 정신능력을 기초로 하여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 개시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고 따라서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다면 가정법원은 의사 감정이 없다.
없더라도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할 수 있답니다. 즉 반드시 의사감정을 거쳐야 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거쳐야 된다. 항상 거쳐야 된다. 이렇게 객관식으로 나오면 땡입니다. 다른 충분한 판단 인자가 있다 그러면 의사감정 없이도 가능하다. 자, 그리고 핵심 판례 07번, 자, 의사 능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 능력과 함께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한 게 의사 능력이죠. 한 지문 정도입니다. 그죠? 한 지문 정도의 의사 능력의 판단 기준 유무, 개념 요소, 왜냐면 명문의 규정에 없는 상태에서 이걸 무효 사유로 뒀단 말이에요. 근데 무효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행위 능력과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처리해요? 그쵸? 취소된 것과 동일 취급합니다. 분명히 무효까지는 왔는데 무효 이후의 법률관계를 취소에 따른 법률관계 그 부당이득 반환에서 유추적용을 해버리죠. 바로 141조와 관련되는 현존이익 반환 규정을 유추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유사해요. 이유인즉슨 우리 민법에서 행위능력 제도를 규정한 이유가 사실 얘도 이유가 있죠. 의사 능력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아, 너무 힘들어. 사건마다 의사 능력 판단 유무가 달라요. 왜? 개별적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곤란하다라는 거지. 그럼 야, 이걸 조금 더 심플하고 조금 간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 없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뒀잖니. 명문의 규정에 뒀잖니. 획일적으로 그쵸, 법에 정해 줄게. 그래서 객관적 판단이 가능하게끔 해준 거죠. 그래서 아, 유사하다 느낌입니다. 자, 보시면 1번에 어떤 법률행위에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으니까 이거 다 이해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법을 공부하잖아요. 법이란 무릇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어떤 사실이 주어지고 이 사실에 대해서 규범 판단을 하는 거랍니다. 그쵸? 그러면 이거는 누구라도 다 알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밥 먹는구나. 내가 지금 아이스크림 먹는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는구나. 단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법적 규범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법에서 어떤 효과를 부여하고 있고 이게 너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어떤 법적 구속관계가 형성됐다라는 거야? 내가 뭐 밥을 냈으니까 밥값을 내야 돼? 변제라는 거 해야 돼? 아니면 강의할 의무가 있는 거야? 이런 것까지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우리 바로 민법 법학 관계라는 겁니다. 따라서 밑줄 처리된 부분 보세요. 이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당연하게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까지니까요. 이게 답안 2차 학습에서도 필요한 거죠. 사실관계 주어지고요. 그걸 법적 전환하는 능력. 이걸 우리 수험생분들이 2차에서 학습을 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이제 2번은 음형 처리 제목으로 끝내겠습니다. 무능력자 책임, 종래 무능력자고 현재는 제한 능력자죠. 무능력자 책임을 제한했던 141조 바로 선악불문 현존만 반환해 주시면 되는 것. 자, 요거를 과연 의사능력 흠결에도 과연 유추 적용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 일단은 얘도 어떻게 처리해줘요? 제한 능력자처럼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세 번째 줄 의사능력 흠결을 이유로 법률행위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유추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금전이라 그러면 밑에 현존이 추정되므로 밑줄 처리 부분 위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함은 이를 주장하는 자 즉 의사 무능력자 측의 입증 책임이 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시험에 나오면 좀 어려운 부분이죠. 시험에 나오면 예를 들면 갑이 지금 의사 무능력자입니다. 은행권에 돈을 빌렸죠. 대출. 그리고 이 대출을 이분한테 줍니다. 그렇죠? 제3자 대여금. 대여금을 주죠. 자, 그러면 과연 이제 왔다 갔다 무효잖아요. 무효죠. 무효. 자, 그렇다면 이분이 이제 부당이득 반환을 할 건데 그 대상이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제3자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주셨다 이거예요. 자, 이 경우 대출로 받은 이익이 위 제3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 그쵸, 또는 부당이득 반환 채권 형태로 현존하기에 금융기관은 어떤 걸 반환 청구한다? 위 대출금 자체 반환을 구할 수는 없을 뿐더러 현존이긴 어떤 거? 그쵸, 대여금 채권의 양도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여금 자체가 아니라 갑이 을에게 가지고 있는 대여금 채권이 이게 현존이익인 거예요. 돈의 모습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대출금에서 대여금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돈 그 자체가 아니라 채권을 나한테 넘겨줘. 그러니까 채권 양도 방법이겠죠. 채권 양도 방법. 따라서 갑이 병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을에게 넘겨주고 갑이 병한테 통지하는 형식. 그래서 채권 양도로 치면은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네요. 갑이 병한테 대여금 가지고 계시고 이걸 을에게 양도하는 형식. 그래서 통지를 해 주셔야 이렇게 양수금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아, 요런 방식이구나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핵심 판례 08번에서는 우리 법인이네요. 자, 역시 중요한 부분이죠. 법인. 법인에서는 포커스, 법인의 불법행위, 그리고 이사, 대표권, 그 다음에 비법인으로서 역시 핵심은 항상 종중. 근데 이제 교회와 관련돼서 전화합시 판결도 있어서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자, 08번 제목 한번 볼까요? 법인의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가 하는 법률행위의 경우 성립상 효과뿐만 아니라 위반 효과인 채무불이행 책임까지 당연히 법인에게 기속되는 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왜냐? 계약의 당사자는 법인 그 자체이기 때문에. 다만 대표기관이 대리 형식을 통해서 법률행위를 할 뿐이다. 그 효과 기속은 다 누구에게 간다? 법인에게 간다. 그러므로 넘겨보시면 두 번째 줄, 법인의 경우도 법률행위에 관하여 대표기관의 고의과실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의 주체는 당연히 법인으로 한정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즉 대표기관의 행위는 이 가장 큰 특징이죠. 법인에서 요것만 개념 탑재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대표기관의 행위는 곧 법인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보조자 막 이런 느낌이 나와선 안 된다라는 겁니다. 면책 이런 말이 나와선 안 된다라는 거죠. 자, 핵심 판례 9번. 자, 여기부터 비법인이고, 자, 기출빈도 진짜 높은 판례죠. 바로 1번. 포괄적 위임할 수 있는가? 못한다. 못한다. 바로 법인 파트에서 포괄 위임 금지 규정입니다. 지금 대표이사를 뽑아놨는데 또 밑에 대리인을 선임하면서 포괄 위임을 해버려요. 그럼 대표이사를 뽑아놓은 의미가 무색해지는 거죠. 따라서 안 돼. 너희들이 사적 자치로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권한을 수권 넘겨주는 포괄 수권을 하는 건 상관없어. 근데 법인에서는 제동의 권력 따라서 안 되고요. 그러므로 무효라는 겁니다. 대표자가 타인에게 한 포괄적 위임과 그에 따른 포괄적 수임인의 대행위는 비법인 사단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 무효기 때문에 그렇다. 관건은 계약이 무효가 나와서 지금 손해를 입은 상대방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법인은 계약 책임은 추궁당하지 않지만 불법행위 책임은 추궁당하겠는가? 왜냐하면 적법한 대표이사께서 대표권을 가진 자가 법률행위를 한 게 아니라 포괄 수권받은 자가 법률행위를 해서 무효가 나온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판례가 그렇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35조 1항의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진짜 피해자 보호에 조금 더 중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직무 관련 행위라든지 대표기관의 범위를 넓혀요. 그쵸? 요건을 넓혔다라는 건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성립이 더욱 잘 되니까. 자, 따라서 두 번째 줄 이 한 문장 챙겨가시면 되겠죠. 법인의 대표자에는 명칭, 직위 뒤에 등기되었는지를 불문한다. 즉 직위, 명칭, 명칭직위, 등기 불문, 명직 등 불문입니다. 사실상 실질적 이런 표현 나왔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는 자도 포함되고, 그리고 이 법리를 마지막 번째 줄
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 사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자로 핵심 판례 10번은 2006년 전원합의체 판결이죠. 여기서 이제 최종 결론을 내렸죠. 종래 교회 분열. 그래서 총유적으로 그래서 각각 분열된 교회께서 재산들을 가지고 있다 이랬는데 이제 그거는 허용이 안 됩니다. 우리 민법은 분열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첫 번째 줄 탈퇴나 해산은 인정되지만 어떻다? 두 개 법인이 나누어 각각 독립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재산 귀속하는 형태의 분열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최종 결론 뭐다? 비법인 사단의 분열이란 있을 수가 없다. 따라서 해산 탈퇴다. 해산 탈퇴. 따라서 해산할 거면 4분의 3. 탈퇴할 거면 정관 변경을 해서 3분의 2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2번에 있죠. 읽어볼까요? 교회 소속 교단 탈퇴 내지 소속 교단 변경은 몇 분의 몇이냐? 3분의 2라는 겁니다. 왜냐? 교회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었죠. 그쵸? 교회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조금 더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다수가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그 요건을 고민이 많았던 거죠. 야, 이거 법인이 없어진 건 아닌데? 교회가 없어진 건 아닌데? 그럼 임의 예산이 4분의 3인데 야, 그럼 이 요건은 아니잖아. 이거는 해산이니까. 해산은 아닌데? 그쵸? 법인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교회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이건 교단의 변경이네. 변경이네 해서 4분의 3이 아니라 다섯 번째 줄 3분의 2라는 겁니다. 요거 객관식에서 자주 바꿔낼 수 있으니까 기억 잘 해주시고요. 4분의 3이 임의해산, 3분의 2가 교단 변경, 정관 변경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핵심 판례 11번부터는 이제 법률행위죠. 자, 객체 부분에서는 주물종물 라인들 정리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은 이제 물권법에서 저와 또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게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에서도 좀 힘든 부분이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적법성 부분에서 효력규정 관련된 강행규정이냐 단속규정, 반대로 할까요? 강행규정과 관련돼서 우리가 원하는 건 얘잖아요. 그죠? 강행규정 중에 효력규정이다. 옛 판례를 찾아야 되고 단속 규정이랑 이런 판례들 좀 정리가 필요할 듯 하고요. 타당성에서는 2차에서도 중요하죠. 103조 이중매매라든지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 조문 자체가 상당히 심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역시 관련 판례들 학습이 중요하다. 그 핵심 판례 11번은 예금계약에서의 당사자 확정 논의입니다. 객관식 기출로 자주 등장했죠. 그래서 언더라인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줄 예금계약의 당사자는 누구? 원칙, 금융실명법, 예금, 명의자. 자, 그래서 출연자로 보려면 정말 요건이 엄격하다라는 겁니다. 넘겨볼까요? 7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예금 명의자가 아닌 출연자 등을 예금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으려면 두 줄 밑에 출연자 등에게 예금 반환 청권을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어떤 합치? 명확한 의사의 합치예요. 묵시적 이런 거 택도 없습니다.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여야 하고 또 하나 기존의 예금 계약을 번복해야 되잖아요. 예금 계약서가 존재한단 말이죠. 맞아요? 서면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처분문서라고 하는 예금 계약서가 존재합니다. 그 증거를 부셔야 되겠죠. 밑에 줄 보시면 증명력을 번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명확한 증명력을 가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매우 엄격하게 인정돼야 된다. 즉 다른 특약 계약서 등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금 신탁의 경우에는 누가 봐도 당연히 알죠. 그렇죠? 신탁자 소유인 걸 당연히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탁자보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고서는 이렇게 명확한 증거 필요하답니다. 이건 우리 민사소송법 2차 과목에서도 문서 증거력이라든지 이쪽에서 중요하죠. 바로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이게 민사소송법이고 민법으로 치면 법률행위 해석론입니다. 자연적 해석을 할 거냐,
규범적 해석을 할 거냐, 보충적 해석을 할 거냐. 자,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나오는 핵심 판례 12은 바로 오표시 무의 원칙입니다. 그죠? 대표적인 자연적 해석이죠. 확인 한번 해볼까요? 최신 판례가 또 한 번 나왔습니다. 2018년도에. 자,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아니 되고 쌍방 당사자의 진정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시자 계약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일한 물건을 계약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렇다면 모두 동일한 물건, 예를 들면 A 물건이라고 하면 A 물건의 의사합치가 생겼으니까 여기서 계약이 성립되는 거고요. 다만 계약서에 착오로 다른 물건 B로 기재된 경우 과연 매매 계약은 어디에 성립되는가? B냐 A냐? A라는 겁니다. 그죠?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는 물건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됐다. 근데 계약서는 B로 작성됐다. 그럼 이건 뭐냐? 단순 오표시라는 거죠. 단순 오표시. 따라서 그러한 단순 오표시는 A 계약이 체결됨에 있어서 해가 되지 않는다.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다. 이러한 법리는 추가해 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상 지유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합치된 의사와 달리 착오로 잘못 기재했는데 계약 당사자들이 오류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상 지유가 잘못 기재된 계약서에 그대로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오표시 무의 원칙이라는 거죠. 사인을 하셔도 어떻다 여전히 A 계약에 체결됐다. 자, 그리고 핵심 판례 13번은 제가 판례 2개를 넣어드렸거든요. 일단 제목으로 보시면 개업공인 중개사 등이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으로 치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원칙 무효죠. 원칙 무효. 마찬가지로 여기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걸 무효로 할 것이냐, 효력 규정으로 갈 것이냐, 아니다. 단속 규정으로 갈 것이냐. 이건 단속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개사 입장에서요. 의뢰를 받았는데 이 물건이 너무 좋아. 내가 사고 싶은 거야. 그렇죠? 살 수 있죠. 물건이 너무 좋으니까. 다만 이제 혹시라도 의뢰인의 이익을 해하거나 아니면 이익 불이익이 지금 균형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중개사 자격에 대한 뭐 정지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어도 매매계약 그 자체에 효력이 부인되진 않는 마지막 번째 줄 어떻다? 단속 규정이라는 겁니다. 단속 규정. 강행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다. 즉 효력 규정이 아닌 단속 규정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비교 판례 보시면 중개보수 제한입니다. 지금도 한참 계속 문제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중개보수 제한과 관련돼서 밑에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역시 한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입니다. 어때요? 강행 규정이 가장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무효긴 무효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얘는 일부 무효 법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이런 게 잘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변호사 보수 약정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초과 부분에서 무효 막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다. 전부 무효라고 보면 큰일 난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핵심 판례 14번 이중매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 정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무효가 되는가? 무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건 어떻다? 세 번째 줄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왜냐? 무효의 경우에는 행사기간 제한도 없고요. 그리고 이해관계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죠. 취소권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반사회질서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 무효로서 말소될 운명에 있기 때문에 등기 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권을 행사하는 경우 끊고 결국은 말소될 운명에 있는 등기권자께서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해도 여전히 상대방 입장에서는 너가 취득한 소유권 원인이, 그죠? 소유권 취득 원인이 103조 위반 매매계약이거든 이라고 당연히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관련 판례 뭘 넣어줬냐면 이렇게 이중매매가 들어갔을 때요. 우리의 제1매수인은 어떤 법리를 통해서 채권자 대위권 법리를 통해서 채권자 대위권 법리를 통해서 이렇게 말소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의 병이 이렇게 소이등 청구를 해서요. 승소 확정 판결 받고 등기를 경료했다라는
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에서 공부하셨던 판결의 효력이라고 하는 기판력이 발생을 해요. 여기는 지금 이전 등기. 근데 여기는 어때요? 말소죠. 바로 모순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전소 이행, 후소 말소라고 하는 소송물은 다르지만, 그쵸? 동일 소송물은 아니지만 모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기판력이 작동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두 번째 줄 보시면 확정 판결받아 소유권 이전 등을 경료한 경우 밑에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확정 판결 기판력에 저촉되는 제3자 명의 소유권 이전 등이 말소를 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기판력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순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때요? 이게 어때요? 말소될 운명임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죠? 말소될 운명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여전히 을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너의 소유권 취득 원인은 103조 위반 무효야.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이분이 재심을 제기해야 되겠죠. 재심을 제기해서 이 판결의 효력을 없애야 되겠죠. 이런 건 이제 민사소송법에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공부를 해주셨을 것이라고 믿고요. 자, 핵심 판례 15번 가봅니다. 불공정 법률행위 관련된 전원합의체 판결이죠. 이것도 음영 처리된 부분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불공정 법률행위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법률행위 당시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불공정하지 않았다? 끝. 그렇다면 104조 무효 주장은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겁니다. 법률행위 당시에 공정했대요. 그 이후에 어떤 사정으로 공정, 불공정이 초래돼도 이거는 104조로 규율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 체결 당시에 예상 가능한 모든 사안들을 총동원해서 계약을 체결했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등 당사자 지위에서의 타당성이고, 특히 법률행위 이후에까지 고려를 한다 그러면 우리 민법의 태도죠. 진짜 너무 불안정해요. 민법이라고 하는 건, 법이라고 하는 건 항상 법적 안정성을 원칙으로 한단 말이죠. 근데 이후에 어떤 사정들이, 특히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법률 관계가 흐트러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핵심 판례 16번부터 이제 의사표시 부분이 있고요. 즉 법률행위 3요소 중에서 중요했던 주체, 그리고 지금 목적, 이 부분을 본 거고, 그리고 이제 법률행위 요소 중에 의사표시 부분입니다. 역시 출제 포커스죠. 비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107조, 특히 108조 통정의 표시가 중요한 거 맞고요. 그리고 착오 역시 중요하죠. 그리고 사기 중요합니다. 2차로 친다 그러면 역시 착오 포인트가 가장 많고요. 특히 108조는 다양한 관련 쟁점들이 많이 존재하죠. 그래서 제가 판례를 이쪽으로 잡아왔습니다. 전세권, 저당권 쪽에 관련 판례를 찾아왔어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16번에 1번. 이미 이것도 기출이 됐죠. 자, 채무자가 다른 사람 예금 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통정의 표시에 의한 징역계약에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것 및 이에 관한 증명 책임의 소재는 누구에게 있다? 취소 채권자에게 있다. 즉 통정의 표시에서의 통정의 의미, 양해, 용인, 그리고 세 번째 줄 보시면 의사의 합치, 그리고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라 하더라도 채권자 취소의 대상이 됨. 그쵸? 이런 내용들이 기출에 자주 됐고요.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2번 문장 보겠습니다. 9페이지. 자, 2번 보시면, 자, 두 번째 줄부터 들어가 봅니다. 과세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 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보세요. 알면서 뒤에 승낙 또는 양해, 지금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분명 승낙, 양해라는 말을 썼는데, 밑에 보시면 용인 이런 말을 썼는데, 그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인 사이에 송금액을 계좌명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유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즉 계좌 이체의 경우에는 그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양해했다 하더라도 조금 더
엄격하게 판단하겠다. 이런 문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판례 17번 선의 제3자와 관련돼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바로 파산관제인입니다. 파산관제인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파산 관련된 법률에서 파산관제인으로 선임된 겁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선임된 자이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의 선의 제3자는 아니지만 제3자로 보겠다라는 거죠. 다만 엄격한 의미의 제3자는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제3자다? 바로 총파산 채권자를 위한 제3자 개념이기 때문에 선의 악의를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 바로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자, 읽어볼까요? 파산관제인의 경우 두 번째 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직무를 행해야 하는 지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선의하기도 파산관제인 개인의 선의하기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누구 기준?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내지 않는 한 파산관제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의미인가요? 1인만 선이면, 그렇죠? 채권자 1인만 선이면 전부 선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 그래서 악의가 나오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인 거고. 자, 그 다음에 핵심 판례 18번입니다. 이게 이제 전세권자당권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죠. 그리고 시험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줄부터 봅니다. 실제로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임대차 계획에 의한 임차 보증금 반환 담보 목적 이걸 키워드로 잡으시면 돼요.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융통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합의에 따라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격려한 경우 위 전세권 설정 계약이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설정 계약이 통정허위 표시 무효입니다. 등기와 관련돼서는 전세권 등기가 됐고 거기 어떤 형식적 하자가 없다 그러면 크게 문제 안 삼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위 전세권 설정 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로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는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바로 악의여야 무효 주장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선의 제3자가 보호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는 위 전세권 설정 계약 당사자를 상대로 하여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외에도 법률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다시 위 전세권 설정 계약에 의해 형성된 법률관계와 새로이 법률관계를 가지게 된 자도 포함된다. 기출이 자주 됐던 문장입니다. 예를 들면 얘네들이 통정허위 표시 무효예요. 통. 그러면 병 입장에서는 이제 어때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으니까 얘가 선이라 그러면 당연히 보호되죠? 근데 지금 교재가 어떤 얘기하고 있어요? 얘가 악이여도요. 그렇죠? 병이 악이여도 병이 다시 정과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고 얘가 선이라면 얘도 당연히 보호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전득자도 포함된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넘겨보시면 바로 핵심 판례 19번 2021년도 문제입니다. 판례. 이건 2차도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악의자가 나왔어요. 여기 악의자가. 얘가 나온 겁니다. 즉 임대차를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 들어갔고요. 이 전세권에 저당권자가 들어갔는데 이분이 악인 거예요. 악이. 그래서 병이 갑한테 전세금이라고 해서 추징금 청구 들어갔는데 이분이 갑자기 임대차 연체 차임 상계를 한단 말이에요. 상계라든지 공제를 해요. 지금 얘는 임대차고요. 얘는 전세란 말이에요. 전세와 관련된 항변을 하셔야 되는데 뜬금없이 임대차 항변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 경우 정리해드립니다. 만약 보세요. 병이 선이라 그러면 갑의 주장은 당연히 안 되죠. 왜냐면 전세권에는 차임이란 게 없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얘가 악인 거죠.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다? 바로 갑의 주장이 씨알이 맥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핵심 판례 19번에 우리 2번 한번 볼까요? 자,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담보할 목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경우
밑에 보시면 그 전세권 설정 등기 유효하다. 근데 두 줄 밑에 보세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위와 같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대차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전세금으로 하는 것이 누구 사이끼리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치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니네 둘끼리는 된다고. 전세금의 연체 차임 공제 된다고. 그쵸? 갑 입장에선 을이 만약에 돈 주세요 이랬으면 임대차 연체 차임 상계가 됩니다. 근데 누가 들어온 거예요? 병이 들어와 버린 거잖아요. 병은 당연히 전세금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뜬금없이 임대차 항변을 받아버리니까 어라? 이렇게 되는 거지.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그러나 전세권 설정 계약은 외관상으로는 그 내용에 그치 차임지급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밑에 연체 차임으로 공제되지 않죠. 임대차와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가지고 주장을 하려면 세 줄 밑에 제3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바로 이제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물상대위죠. 본문 보시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권 등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저당권은 실행하실 수 없고 어떻게 가셔야 된다?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또는 제3자가 전세금 관련돼서 강제 집행 들어간다면 배당 요구를 하는 등 물상대위권 행사하시자. 그래서 세 번째를 보세요. 제3채무자인 전세권 설정자는 일반적 채권 집행 법리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해서 발생한 모든 사유를 당연히 압류 채권자에게 덤비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전세권 저당권자가 저당권 설정 당시 그 전세권 설정 등기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담보할 목적으로 맞춰진 것임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인 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얘가. 그러니까 연체 차임으로 깎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제3채무자인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 저당권자에게 그 전세권 설정 계약이 임대차 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당연히 무효 주장할 수 있는 거 맞죠? 무효 주장할 수 있다. 즉 임대차 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가 뭐죠? 연체 차임 요구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임대차 계약에 따른 연체 차임 등의 공제 주장으로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제 20번은 의사표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것도 기출빈도가 높죠. 바로 상대방의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과연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겠는가? 적극입니다. 원래는 어떻죠? 취소라고 하는 건 경과실 취소권입니다. 지금 원칙인 거죠. 따라서 중과실의 경우에는 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여기에 판례가 다 얘기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집어진 거. 요 부분입니다. 경과실로 취소할 수 있는데 경과실로 취소를 못해요. 바로 경과실 취소권. 배제 약정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너 경과실이 있어도 취소 못해? 취소권 배제 약정 가능합니다. 이거 반대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할 수 있대요. 이용, 악용. 요렇다면 중과실이어도 취소 가능하다는 요 지금 원칙 예외와 관련된 로직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 판례는 그래서 의미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으로 확인해 볼까요? 두 번째 줄. 자,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제가 악용이라고 조금 더 단단하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그리고 핵심 판례 21번은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경과실 취소권이기 때문에 과실이 있어도 위법하지 않다라는 거죠. 애초에 사람이란 완벽하지 않아요. 따라서 착
착각을 일으킬 수 있어. 과실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러한 경과실도 다 취소를 못하고 계약을 강제해버린다 그러면 오히려 사적 자치를 침해해요. 그렇죠? 계약 강제시킨단 말이야. 계약 자유가 원칙인데 계약이 강제돼 버린단 말이에요. 누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까요? 안 하는 거지. 따라서 경과실 취소권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어떻다? 당연히 불법행위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얘네들은 어떻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걸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부당이득으로 해결을 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핵심 판례 21번도 빈출도가 높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불법행위 구성하냐? 아니다. 네 번째 줄 뒤에 보시면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한 것에 어떤 게 없다? 위법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불법행위 요건 중에 고의과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특히 우리 민법은 고의와 과실을 거의 동급으로 보죠. 책임 판단 소재에서는 거의 동급으로 봅니다. 형사법이나 고의범 원칙, 과실범 예외지 우리는 애초에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무과실 책임이 예외입니다. 유규정을 쓰는 거죠. 과실 책임이었죠. 아, 민법은 고의와 과실이 동급이구나. 그러니까 고의 과실은 심플하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승부를 전체 법실사에 과연 위반했는가? 정당방위 있는가? 정당행위 있는가? 동의항 있는가? 유치권 있는가? 법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따져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 판례 22번 12페이지 보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제3자에 대하여 바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그렇다죠. 왜냐하면 취소권의 행사라고 하는 형성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채권은 각각 별개의 권리예요. 권리자 행사의 자유입니다. 내 손아귀에 양손의 떡이 다 있어요. 형성권 하나 계시고 채권 하나 계셔요. 그러면 채권 먼저 행사해도 됩니다. 물론 그 채권 발생 원인 중에 어떤 게 있었어요? 위법 요소에 사기라고 하는 기망이 껴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취소하고 사기를 인정받아야지 불법행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충분히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건이 완전 다르죠. 보세요. 위법성은 전체 법질서 판단이에요. 전체 법질서 판단. 누가 봐도 기망이라고 하는 건 행위 태양이 조금 위법합니다. 그렇죠. 강박은 더 심하고요. 폭행 협박은 뭐 두말할 것도 없죠. 따라서 사기 취소와는 별개로 불법행위 손배청 바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줄. 피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분양계약 취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특히 제3자 사기에서는요. 표의자가 취소할 때 요거 하나가 요건 필요하죠. 표의자의 상대방이 제3자 사기, 알았거나 악의 또는 과실 이걸 주장 증명해야 되거든요. 요 요건이 하나 더 붙어 가지고요. 표의자 입장에서는 이거 증명하는 게 일단 껄끄러운 거예요. 증명하는 게 껄끄러우니까 일단 어떻게 된다? 일단 나한테 사기친 친구가 누구지? 그 친구를 찾아서 그냥 바로 불법행위 손배청 들어가고 취소는 나중에 요런 거 이제 주장 증명이 어느 정도 확보될 때쯤 그쵸? 증거 등이 좀 나름 확보됐다고 생각할 때쯤 취소 빡 들어가도 늦지 않죠? 늦지 않습니다. 제척기간만 준수된다 그러면 크게 문제 삼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핵심 판례 23번 대리부터 함께 차근차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